네, 안녕하세요. 우크라 전쟁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푸틴은 또 시진핑을 아련하러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에. 결국은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중러북이 이 전체주의 코드가 좀 강화되는 거고요. 엄청 강화되는 거고요. 세계는 이제 반중이냐 종중이냐 이슈를 가지고 대립이 엄청 격화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러시아가 하르키우 대공세를 취하기 시작한 지가 한 5일쯤 되죠. 5만 명을 동원했다 그러고요. 상당히 많이 죽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그러나 워낙에 인해 전술로 고기방패 전술로 밀어붙이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주민이 이미 8천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원래 주민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지 않고 있던 상황이고 한 8천 명 정도가 그 국경 지역에 사는 모양인데 그 문제가 되는 지역에 이 러시아가 이렇게 치고서 공격을 해오니까 어마무시하게 대피를 하고 난리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저 할머니는 이제 바리바리 짐을 싸줬다가 대피하느라고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대피시키려고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얼른 이제 그 싸놨던 짐 끌고 나오는 그런 참 그런 모습이죠. 개까지 데리고. 먼저 세례 탈출 자유구 등록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맞서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정유시설을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작년 동기비 대비 정제유 생산량이 14%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러시아는 이 유류의 수출이 절반 정도는 원유로 수출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제유로 수출합니다. 3월 이후에 이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은 더 격화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크라 국경에서 약 1,500km 정도 떨어진 정유공장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월은 전년 동기, 그러니까 4월 전년에 작년 4월에 84만 4천 톤을 수출했는데 훨씬 작은 71만 2천 톤을 수출했습니다. 이건 약 16% 정도 감소했다고 보이죠. 이 러시아 전체 정유공장의 40%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의 공격 범위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강요받고 있는 선택은 원유 수출을 증대시킬 거냐, 가격 할인을 해야겠죠. 아니면 유정을 폐쇄해야 될 거냐. 이제 그러한 그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장기 소모전으로 서로 상대방 그냥 두드려 부시고 그리고 러시아는 또 엄청난 고기방패 공격 전술을 취하고 이런 와중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키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지 말지는 우크라이나가 결정하면 된다.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5월 15일 키예프에서 한 발언입니다. 키우에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더러 러시아 내부 표적을 공격하라고 부추긴 적 없다. 그러나 그런 표적을 공격할지 말지는 우크라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다.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이 러시아 내부 표적에 대한 공격을 금지해온 정책을 폈었죠. 이 정책을 바꾸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영국에서도 그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왜 이 정책 바꿔야 되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러시아가 자기들 국경 안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잘 공격 안 한다는 사정을 알고 국경에서 불과 한 10km, 5km 떨어진 부근에 병력, 무기, 물자를 집중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공의 종복이라는 게 이제 당 이름이죠. 그 당의 원내대표가 집권당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배출한 당이죠. 혹은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당이죠. 거기 다비드 아라하미아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상황을 만약에 미국에 비유한다면 말이죠. 적이 DC를 침공하면서 버지니아를 활용하고 있는데 상황이 악화되지 말라고 버지니아에 있는
적을 공격을 못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시다시피 버지니아는 DC의 뭐 교회죠.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들은 뭐 페어팩스 뭐 이런 데들은 DC 워싱턴 DC의 바로 교회죠. 우리로 치면은 뭐 말하자면은 저기보다 가깝죠. 분당, 일산보다 가깝죠. 그러니까 서울이 공격받고 있는데 적은 분당이나 일산에서 진지를 차려놓고 서울을 공략하는데 서울 바깥으로는 공격을 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분당이나 일산을 공격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분당도 아니죠. 하남, 성남, 원당 이런 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퇴계원. 예. 영국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5월 2일 날 키우에서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외무상이 우리가 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좋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을 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만큼 우크라이나에겐 러시아 내부를 공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튀어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프랑스는 어떠냐? 프랑스는 뭐 처음에 전쟁 나니까 그거 러시아한테 영토 좀 할양하고 빨리 휴전해야죠. 뭐 이런 소리 했었는데 한 2달 전에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뭔가에 대해서 열받아서 우리 프랑스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예, 마크론이. 뭐에 열을 받았냐? 예, 사하라 남부에 굉장히 건조한 그 아주 척박한 그 초원지대가 있죠. 그 사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사막 반초원 뭐 그런 데입니다. 국가로는 이제 말리, 부르키나파소, 그 다음에 니제르 이런 데가 그 국가인데 이게 이제 프랑스의 신식민지죠. 아프리카 프랑이라는 화폐를 쓰죠. CFR 프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랑스 경제권이고요. 프랑스 기업들, 프랑스 자원개발. 예를 들어서 니제리아에서 나오는 우라늄이 니제리아에서 나오는 우라늄이 프랑스가 사용하는 우라늄의 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나라들에 대해서 러시아 용병들, 이제는 러시아 정규군들이 그 반군 세력과 결합을 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었죠. 나라를 뒤집어 엎고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기 안방을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롱이 열받아 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러시아는 다 이거 이제 골로 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유럽 분위기가. 한편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은 이제 러시아 쪽은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만 많이 합니다. 독일이. 특히 경제 지원 많이 합니다. 그러고서 독일은 중국의 올리브 가지를 흔드느라고 정신이 없죠. 얼마 전에 이제 숄츠가 이제 사람들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었죠. 이게 또 중국의 어떤 그 지금 조금 말씀드릴 텐데 이게 또 상황을 그렇게 나쁘게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중국을 이렇게 발목을 자꾸 잡아 당겨야 되거든. 야, 우리랑 장사하자니까 우리랑 지내면 뭐 잘 지낼 수 있잖아. 근데 러시아 애들이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네가 좀 말려야지. 뭐 이런 그런 또 그 통로가 생기니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느닷없이 어저께 슬로바키아에서 친러 아주 골수 친러 수상을 어르신 71세 할아버지가 총격을 가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암살 시도를 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로버트 피처 수상인데요. 이걸 피코라고 하니까 피처 이렇게 읽더라고요. 어저께 피습을 됐고요. 범인은 이제 71세 어르신입니다. 이 수상은 이제 간첩 수준의 골수 친러 분자예요. 대표적인 이제 주장이 이런 겁니다. 첫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및 모든 제재를 다 해제를 해라. 둘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라. 뭐 트럼프가 되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예, 뭐 이런 아주 골수 친러인데 이걸 이제 그 71세 된 어르신이 이제
이제 저격을 가해서 이제 범인이 된 거죠. 그래서 5발이나 총을 맞았죠. 예, 5발이나 총을 맞았는데 얼굴이나 이런 이 머리에 맞질 않고 또 급소에 맞질 않아서 중태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푸틴이 중국으로 달려갔습니다. 2023년에 시진핑이 사면임을 하면서 3월 달에 처음으로 외국을 방문한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요번에 푸틴이 2024년에 푸틴이 5번째 집권을 하면서 처음으로 간 나라가 또 국빈 자격으로 또 중국입니다. 둘이 아주 죽고 못 삽니다. 남자끼리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요 의제는 전쟁에 대한 이제 암시장 지원이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은 감히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를 공급하지 말라라는 미국의 룰을 정면으로 어길 그러한 배짱은 없습니다. 또 그런 처지도 아닙니다. 중국의 힘이. 대신 무기 부품과 반도체를 암시장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더 종류나 수량을 늘려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의제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국빈 방문차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푸틴의 중국 방문은 집권 5기 시작 후 첫 해외 일정입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해 3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시작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답방 성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양국 외교 협력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오늘 늦은 시각 열릴 예정인 비공식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크라이나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뭐 뻔한 건데 이게 동상이몽 평행선이에요. 지금 시진핑이 2023년에도 러시아가 자꾸 핵무기 얘기 꺼내니까 핵무기 쓰면 안 돼라고 핵무기 사용에 반대했었어요. 중국이. 뭐 중국도 쓸모가 있을 때가 있네요. 예. 푸틴은 이제 너가 말해서 나 핵무기 사용 못 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 비핵 무기 말이지. 그거라도 좀 왕창 좀 밀어주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시진핑은 이런 식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거의 마피아들이니까 화법이 살벌하죠. 야, 너 또라이냐? 내가 너 핵무기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너 안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 사용하면 그냥 골로 가는 건데. 우리 지원하고 있잖아. 너 앞으로도 계속 무기 부품과 반도체를 암시장 통해서 지원할 테니까 그거 잘 활용해 봐. 야, 근데 참 너 쪽팔린 거 아니냐? 그 우크라이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시진핑은 발목을 잡힌 거예요. 러시아에. 왜 그러냐면 푸틴이 저렇게 돼서 이제 정치 위기로 가서 푸틴이 제거당하고 포스트 푸틴 체제가 열리면 물론 중국이 러시아를 집어먹을 찬스도 오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춥고 외로워지죠. 지금은 중러 북이 4개의 나라인데 푸틴 이후에 러시아가 저게 종중으로 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살아야 되는데 살으려면 유럽과 터야 돼요. 길을. 이제 시진핑은 그래서 참 양가적 감정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어떻게든 푸틴이 이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저 바보 같은 저 꼴 보기 싫은 놈 저 녀석이 나 살살 꼬셔가지고 사고 쳐서 나까지 같이 망하게 만들었네. 뭐 이런 마음이 있고 둘 다 있는 거죠. 푸틴은 또 그러면은 그런 시진핑의 마음에 대해서 뭐 감사하게 생각하냐? 아니죠. 자식이 말이야. 우리가 우크라이나 쉽게 집어먹으면 쟤는 그냥 무임승차해서 세계 질서 확 흔들릴 때 대만을 널로 먹으려고 한 건데 야, 손해는 우리가 보고 있지 네가 보고 있냐? 너는 임마 지금 전쟁 안 하고 있잖아. 우리는 목숨 걸고 하고 있어. 나는 목숨 걸었어. 넌 왜 안 걸어 임마? 마치 삶은 소대가리라고 북한이 욕을 한 거 우리 친북 세력에게 그게 그거거든.
우리는 목숨 걸었다 이거지 평양은. 근데 너는 뭐 미국 눈치 보고 뭐 유엔 안보리 결정 눈치 봐서 우리한테 뭐 하나도 제대로 된 거 못 퍼주고 말이야. 너는 목숨 안 걸었잖아. 그런데 왜 까불어 자식아.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너로 삶은 소대가리라 그런 거죠. 푸틴이 지금 이게 시진핑 너로 삶은 소대가리라고 지금 할 지경이에요. 관상도 너 소 닮았네. 삶은 소대가리 같은 놈. 나는 목숨 걸었어. 너는 뭐 걸었냐 이 자식아. 푸틴 그렇게 말 나오지. 마음속은 그렇죠. 그걸 지금 서로 발톱을 감추고 또 시진핑 입장에선 야 인마 일을 벌이려면 제대로 벌이든지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나라 하나 제대로 못 삼켜가지고 거기 지금 미군이 들어가 있냐 나토군이 들어와 있냐 유럽군이 들어와 있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는데도 그걸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질질 싸고 있냐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바보 같은 놈 너 때문에 나까지 망했어 임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게임이. 아, 참 이 두 아저씨들 만나서 고생하네. 아유, 참 서로 의기투합을 해야 되는데 의기투합하기는커녕 동상이몽이죠. 이 시진핑과 푸틴의 그 언어 체계나 사고 방식이 어떤 거냐. 요번에 이제 그런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건데 일이. 그건 이제 지난 4월에 그 러시아 그 외교장관,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그 중국을 방문했을 때 사용했던 그 화법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냥 감이 딱 옵니다. 라브로프는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다극 체제의 형성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가로막는 세력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일치 단결해서 대응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Xi Jinping have stressed the determination of Russia and China to counter attempts to slow down the formation of a multipolar world, to slow down the long overdue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and justice. 그러니까 이자들이 말하는 다극 체제라는 건 서방 문명을 사실상의 가장 주도적인 중요한 문명으로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은 서방 국가입니다. 서방이라는 건 서쪽에 있는 유럽 국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제도적 개념입니다. 그걸 서방 문명을 사실상의 유일한 문명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서방 문명을 리드하고 있는 미국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 멀티래터럴 그러니까 다자 간의 관계, 다자 간의 대등한 관계. 그러니까 유니폴라 단극 체제인데 다자주의죠. 제가 단극 체제 다자주의, 유니폴라 멀티래터럴리즘이라고 말씀드리는 바로 그러한 방식을 이제 서방은 추구를 하고 있고, 이제 이 라브로프라든지 이제 시진핑 같은 자들은 문명이 서방 문명만 해서 시진핑의 글로벌 시빌리제이션 이니셔티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니셔티브가 4개가 있어요. 하도 뭐 이상해서 제가 다 기억은 못해요. 잘 아시는 이니셔티브가 1대1로예요.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 Belt and Road Initiative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대1로. 그리고 두 번째 이니셔티브가 세계 문명 이니셔티브예요. 글로벌 시빌리제이션 이니셔티브. 그게 이제 거기서 보면 시진핑이 보고 있으면은 지루해. 그냥 얘기가 이런 식이에요. 서방 문명만 문명입니까? 중국은 철나라 공자 이전부터 나오는 위대한 중화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문명입니다. 문명이 왜 하나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상대주의를 악용을 해서 너희도 뭐 국가고 우리도 국가야. 너희도 뭐 문명이고 우리도 문명이야. 너희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우리도 사람 사는 세상이야. 뭐 이런 이제 로직을 펴는 거예요. 그 논리를 하나로 뭉뚱그린 관점이 글로벌 시빌리제이션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라는 게 이제 그 시진핑의 그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나오는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세계적인 어떤 리더십이 뭐 단극 체제, 미국 중심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중국도 한 소리 하고 저기 뭐 러시아도 한 소리 하고 다극 체제가 좋다, 멀티폴라리티가 좋다. 숄츠가 그거 좋다고 물개박수 치는 사람 아닙니까? 요새는 좀 말이 쏙 들어갔지만. 그래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다극 체제의 형성을 가로막은 자들을 까부시기로 결정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가로막는 세력을 까부시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민주주의고 자기들이 정의라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네오나치고 파시스트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변태들이고 서방은 마탱이가 간 흐물흐물한 무척추 노년 동물 요양소고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자들의 관점에선. 과연 글쎄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푸틴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하필이면 가는 데가 뭐 가깝지도 않죠. 베이징에서 하얼빈까지 그래도 한 몇백 킬로 가야죠. 하얼빈 공대를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얼빈 공대냐? 이게 미국의 제재 대상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그게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가 중점 대학을 운영하죠. 하얼빈 공대가 중국의 국가 중점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항공, 우주, 위성, 미사일 이런 분야를 아주 잘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이거 중국한테 이제 올리브 가지를 흔드는 거지. 이제 좌판을 차린 거지. 야, 우리 말이야 전투기 잘 만들거든. 우리 저기 뭐야 수송기도 잘 만들잖아. 우리 인공위성 잘 만들잖아. 우리 로켓 잘 쏘잖아. 근데 너희보다 경제력은 좀 약하거든. 우리가 이 기술 말이야. 너희랑 좀 적당하게 손잡을 수도 있어. 뭐 이제 이 카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 기술을 제공해왔던 걸 이제 더 넘어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불길한 건데, 불길하죠. 러시아는 이제 지금 세계 무기 시장에서 거의 퇴출 수준이잖아요. 중국도 사실은 많이 됐고 이제 그 퇴출되면서 나오는 공백을 한국이 메꾸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2년, 2023년 두 해 동안 수주 기준 세계 무기 수출 2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스웨덴의 시프리의 그 연구 결과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 러시아는 어차피 바깥에 무기 못 팔아먹는다고. 어차피 이제 망한 집구석이야. 그러니까 이 부도난 자산을 중국과 어떻게 손잡고서 해보겠다. 뭐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가 푸틴 체제 아래서는. 그거를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이 하얼빈 공대 방문이 국내 언론이 이걸 잘 주목을 안 해주는데 이 하필이면 하얼빈 공대네. 이거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판이 갈 때까지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이런 판이에요. 그래서 세계는 이제 그 반중 종중 투쟁이 격화되는 프로세스로 들어간 거예요. 미국의 우크라 지원이 강화되고 유럽의 우크라 지원이 강화된 거죠. 예. 이거 좀 크게 볼까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의 전쟁 의지 및 전쟁 능력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전쟁은 장기 소모전으로 가고 있는 거죠. 벌써 2년이 넘었죠. 예.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위기가 오죠. 그러면 중국에 대한 푸틴 체제의 의존 및 종속이 심화되죠. 중러 밀착이 강화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푸틴 날아간 것처럼. 그 결과는 뭐냐? 중국 주도 전체주의 코드가 강화되는 거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전체주의 코드가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일이라는 게 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 주도 전체주의 코드가 강화되면 유럽은 반중 노선이 강화되는 거고, 왜냐하면 러시아는 유럽의 원수인데 그 러시아의 생명선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러시아랑 비즈니스를 해. 너 이상한 놈일세 이렇게 되는 거지. 유럽의 반중 노선이 강화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길은 원래는 정상적 판단을 하는 국가라면 정상적 판단한 집단이라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원래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 쐐기를 박는 거였어요.
그런데 갈라치기를 하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유럽이 반중화되는 거고 미국의 반중은 더 강화되는 거고 그럼 중국의 위기는 심화되고 궁지에 몰린 중국은 더욱더 찌질한 악마들 러시아 뭐 북한 이란 이거 긁어 모아서 거기서 이제 대장 노릇하면서 체제 굳히기 들어가고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이 빨간 점선 안에 이게 자기가 돌아가면서 스스로 증폭하잖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관없이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돌아가면서 스스로 증폭되는 과정. 스스로 증폭되는 메커니즘을 촉발시킨 촉발제예요. 근데 이게 한번 메커니즘이 성립하고 나면 그냥 그 자체로 돌아간다고요. 이 빨간 점선이. 이 상태로 간 겁니다. 이게 그 자체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계는 종중이냐 반중이냐 그 대립 구도로 확 갈린다는 소리예요. 더 갈린다 지금보다. 예, 살벌하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랑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중국에 저렇게 몰리면 한반도에서 불장난 안 할까? 북한 내세워서.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위기중중한 상황에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유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가를 높여가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대가냐? 잘못 건드리면 베이징 쑥대밭 된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자들은요. 중국 공산당의 상류층이라는 자들은 베이징에서 나서 베이징에서 자라서 베이징에서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중런하이라는 데가 걔들한테는 우주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베이징에서 10만 명 죽는 거면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만 샹하이에서 200만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굉장히 그 베이징 중심적이에요. 저기가 체제가.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문자요. 돈이요. 이미 한자 본연에 그러니까 그 모듈식 이디오그램, 모듈식으로 돼서 이거는 발음을 나타내고 이건 뜻을 나타내고 뭐 이런 그 부수가 어떻게 되고 뭐 이것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의미가 한자 본연의 그 모듈식으로 레고 모듈식으로 맞추는 그 기쁨, 그 깨달음이 없어진 그냥 그림이야. 야 그림 2,000개 오고 그림 2,000개 외면 너가 하고 싶은 말 되게 해.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알파벳을 쓰면 어떠냐 이거지. 얘들이 알파벳을 안 택하는 이유는 병음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죠. 알파벳 쓰면 되거든요. 베트남처럼 안 택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알파벳을 안 택하는 이유는 그걸 택하게 되면 지역마다 자기 언어를 가지고 원심력이 작동한다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중앙에 끌어들이려니까 알파벳은 병음으로 뭐 자판에서 그 그림 문자 찾아내는데 쓰고 기본적으로는 이 그림을 외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관점은 중앙으로 다 끌어들인다는 거거든.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앙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화폐, 그게 1원짜리든 2원짜리든 뭐 2원짜리는 없나? 5원짜리든 뭐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간에 모든 화폐에 모택동 얼굴, 불그레야 모택동 얼굴만 박잖아. 중국 역사 5,000년에 모택동밖에 인물이 없냐고요. 사실은 3,500년이죠. 3,500년. 은나라, 다른 말로 상나라 때부터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다 중앙으로 모으려는 거예요. 베이징으로 모으려는 거. 베이징을 블랙홀의 핵심으로 삼는 거. 이게 기본인데 그 베이징이 우리의 타격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 잘못 건드리면 너 골로 가는 거야 임마 라는 그 게임을 더 잘 풀 수 있는 길은 뭐냐, 더 나날이 더욱더 대가를 높일 수 있는 길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이고요. 그 뭐 미국의 핵우산 한미핵동맹, 혹은 위성정보, 우리가 미사일 방어정보 실시간 공유, 그 다음엔 K무기, K무기의 약진에 미국 아우라를 많이 빌어야 돼요.
미국이 그거 뭐 한국 무기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그 바람잡이하고 병풍 써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교류. 지금 우리의 수출 1번지가 미국이죠. 예, 중국을 넘어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미일 삼국 체제죠. 일본은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유엔사 후방기지, UNCR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일본이 담당해주고 있죠. 정확히 표현하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죠. 그러나 일본이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그걸 빼딱하게 하거나 이러면 우리 고라파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관해서는 일본이 전방전력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걸 하겠다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기시다의 미국 그 방문의 연설의 내용은 결국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일본이 전방전력 역할을 하겠다 그 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바로 미일 필리핀 3국 정상회담 한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국내의 정치, 정신, 문화를 이제 그 숙정하고 정상화시켜야죠. 이거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종중을 극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극복할 때 우리가 어떤 깃발이 있어야 되잖아. 그 깃발이 조선일보야. 그 깃발이 동아일보야. 그 깃발이 중앙일보야. 국힘에서 제도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깃발은 조중동이에요. 그러나 우리 같은 이 강골 시민들의 깃발은 조중동이 아니죠. 왜냐? 우리 같은 강골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조중동 수구 기득권과 종중은 공생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서포트해줘. 이번에 한동훈 내세워서 조선일보가 작업한 거 보세요. 서로 판짜고 해먹자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한동훈에 대한 보상인지 TV조선 같으면 한동훈이 뭐 양재동 도서관 갔다. 한동훈이 뭐 원희룡과 뭐 밥을 먹었다. 조금 있어 한동훈이 오늘 쾌변을 보셨다. 조금 더 좀 한동훈이 오줌빨이 요새 세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 하게 생겼어.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선일보 진영이. 웃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중동 수구 기득권의 프레임,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담론을 뛰어넘는 수준의 담론을 우리가 스스로 구축해야 돼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깃발이 안 서 있어서 이렇게 개고생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